먼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우리 기업공개사 종별에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그리고 부칙 6조 2항에 의한 기업공개사 중개인이 있죠. 업무 범위를 굳이 구분하자면은 지역적인 부분은 어떻게 다르느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겸업하거나 겸직하는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게 아까 잠깐 했어요. 자, 우리 법에 규정이 없으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자, 공중개사 오전에 강의 들으시는 분, 수업 들으시는 분, 아침에 식사해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은 없죠, 그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은 법 어기는 겁니까? 안 어기는 겁니까? 안 어기는 거죠. 법에 규정이 없으면은 할 수 있다. 제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업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말은 제한을 안 한다, 그죠?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전국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아까 분사무소 시도별로 둘 수 있습니까? 시군구별로 둘 수 있습니까? 시군구별로 둘 수 있죠. 분사무소의 업무 지역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분사무소 업무할 수 있다. 시도만 할 수 있다. 전국으로 다 할 수 있다. 업무 지역은 규정이 없다. 전국을 할 수 있죠. 물론 아직 안 한 특수법인도 업무 지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니까 전국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중개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중개인 폄하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지금 중개인이 계시면은 나이가 많습니까? 작습니까? 나이가 많죠, 그죠? 다리가 실하다, 부실하다? 부실하다. 그래 전국으로 다니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 내만 할 수 있어요. 자, 사무소 소재 시도 내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꼭 하나 봐야 되는 게 아직까지 지문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까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거 공부했죠, 그죠? 자, 사무소 이전할 때 누구는 어디까지만 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이 없죠. 사무소 이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중개인의 업무 지역은 사무소 소재 시도 내인데 중개는 어디까지만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어디까지 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한을 안 합니다. 사무소 이전은 전국으로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이전 후의 그 시도만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한번 봐야 되는 게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했으면 나중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공부할 건데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마디로 전국적인 망을 가진 인터넷 망이에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중개인이 시도밖에 못하는 이유가 다른 거 부실하기 때문에 전국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도밖에 못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해서 이를 이용해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야 되겠습니까? 컴퓨터 켜가지고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면 되겠습니까? 클릭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 관할구역, 중개인의 관할구역은 시도죠, 그죠? 관할구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 중개할 수 있다라고 틀리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직접 안 가고 클릭만 하면 되니까 관할구역 시도를 벗어나서도 중개업무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중개 대상물이 전부 다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은 관할구역 외 시도를 벗어나서 할 수 있지만 공개 안 된 것은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시도밖에 못하죠. 그래서 공개된 것은 관할구역 외의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을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것은 관할구역 외의 것도 할 수 있다. 시도를 벗어나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개 안 된 것은 시도만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한다고 해서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자, 물론 지역은 이게 답니다.
공동으로 선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가 중개인이 사무소를 공동으로 선다. 중개인 업무지역은 어디로 한다? 그대로 시도입니다. 전국으로 가는 거 아니죠. 그죠? 자, 중개인도 고용인을 둘 수 있어요. 중개인이 소속 공개사를 둔다. 업무지역은 어디로 한다? 그대로 시도예요. 그 소속 공개사 업무지역도 시도밖에 안 돼요. 자, 지역은 보셨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기업 공개사는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기업 공개사는 어떤 걸 할 수 없다. 규정 자체가 없다는 말은 어떤 기업 공개사라도 어떤 중개 대상물이라도 차이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겸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거는 개인인 기업공개사하고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개인인 기업공개사의 겸업에 관한 규정이 우리 법에 없습니다. 겸업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말은 제한을 한다 안 한다. 제한을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 법이나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거 말고는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있다 없다? 겸업할 수 있다. 그죠? 자, 여기에 액면적으로 지문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인인 기업공개사는 겸업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겸업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있다 이래야 되겠죠. 그럼 우리 법에서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는 중개업하면서 세탁소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럼 중개인은 중개업하면서 문방구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는 중개업하면서 인신매매업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못하죠.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우리 법에 규정이 딱 있습니다. 요 규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아까 잠시 나왔는데 법인의 등록 요건 두 번째 법 14조에서 규정된 것 말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그 말은 14조에서 규정된 거 말고 하나라도 그 법인의 설립 목적에 들어가면은 등록을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건에 맞아가지고 등록해줬다. 그러면은 그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14조에서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는 게 법인인 기업공개사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냐?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 당연히 기업공개사니까 중개업 할 수 있죠. 자, 중개업 할 수 있고 첫 번째가 상업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줄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상가를 그러죠.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자, 부동산 관리 대행할 수 있는데 결론이 부동산 관리 대행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 부동산 관리 대행이 임대 관리 말고는 어느 게 부동산 관리 대행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임대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임대 관리를 할 수 있지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대상은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만 있다. 그죠? 자, 두 번째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이 거래에 관한 상담. 자, 이것을 우리가 줄여가지고 컨설팅이라 합니다.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한다. 그럼 부동산 컨설팅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2박 3일 해도 모자랍니다. 근데 그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나서 합격하고 난 뒤에 컨설팅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고 자,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컨설팅이 우리 지문에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법인인 기업공개사 할 수 있는 업무에 들어간다. 두 번째가 자, 문방구 하면서 중개업을 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 맞죠? 세탁소 하면서 중개업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 맞죠? 컨설팅 하면서 중개업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 맞죠? 그럼 그게 표현되기로 뭐라고 하냐면은 컨설팅에 부수해서 중개업을 합니다. 이거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 맞죠? 또 다르게 표현되면은 컨설팅에 부수해서 중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게 지문이 나와요. 자, 세 번째가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정보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자,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하는데 중개업은 누구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죠. 그죠?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면 처벌받죠. 그런데 기업공개사 아닌 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한다. 말이 안 맞죠. 그죠? 누구를 대상으로?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럼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요즘은 공개사실자격증을 따야 되죠. 무슨 교육 받아야 됩니까? 실무교육도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했단 말이 없죠. 그럼 틀렸죠. 그죠? 오로지 기업공개사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건데 상업용 건축물. 자,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의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분양 대행. 자, 분양 대행 핵심은 분양 대행할 수 있는 거 오로지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만 할 수 있다.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고 자주 틀리게 나왔어요. 택지 분양 대행할 수 없죠. 그죠? 택지도 없어요. 공장도 마찬가지죠.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으로서 이사업체나 도배업체 소개할 수 있다.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할 수 있다. 소개 알선을 할 수 있지. 핵심은 자기가 이사업, 도배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마지막에 경매, 공매,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그리고 취득의 알선할 수 있습니다. 취득의 알선. 자,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어요.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다. 자, 요 부분을 가지고 요거 문제가 작년에도 지문이 나왔고 한 3년 전에도 요 부분이 지문이 나왔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한쪽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한쪽은 할 수 없다고 그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저한테 가져가죠. 문제를 두 개를 배워주면서 요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죠? 작년 지문을 내갖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왜 한쪽에서는 할 수 있고 한쪽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느냐? 그 우리 공부할 때 공제사법 요번에 저 매일 문제 나오죠, 그죠? 요 문제하고 기출 문제하고 하면은 한 어느 정도로 어느 게 쉽겠습니까? 기출 문제가 훨씬 쉽습니다. 기출 문제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문제로 따지면은 기출 문제가 초등학교 수준이면은 여러분들 받는 수준은 대학교 정도 수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중개사법에서는 절대 문제를 안다고 주르륵 읽어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오지선대응으로 냈어요. 옳은 것을 찾아라면 몇 개가 옳다는 말입니까? 하나가 옳죠, 그죠? 주르륵 읽으면 5개가 다 옳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주르륵 읽으면 전부 다 틀립니다. 절대 지금은 빨리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를 보더라도 꼼꼼하게 주어, 목적어, 수로, 보호 나눠가지고 꼼꼼하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답들이 하나씩 눈에 보여요. 지금은 빨리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중개사법은 문제를 어렵게 안 냅니다. 문제를 어렵게는 안 내는데 답을 어렵게 내요. 말이 안 되죠. 작년에 제보고 질문하기로 이번에 문제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어렵게 나오겠습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죠. 그죠?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그 고민을 해야지 저도 문제를 내겠죠. 제가 답을 뭐라 했냐면은 코로나로 수업을 못했죠. 그런 의미로 보면은 시험을 쉽게 내야 된다, 어렵게 내야 된다. 쉽게 내야 돼요. 그래 생각했는데 사상 유례 없이 최고 많이 시험을 응시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쉽게 내야 됩니까? 어렵게 내야 됩니까? 어렵게 내야 되죠. 그래서 결론이 문제는 쉽대, 답은 어렵게. 문제는 쉬워요.
답을 찾기가 애매하게 해놓게 문제가 그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그 문제를 보니까 진짜 그렇게 나와요. 출제위원들 제가 문제 잘 낸다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재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자주 보면은 이게 어디가 틀렸다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수업 시간에도 하지만 자기가 보면서 연습을 해라고. 그냥 주룩 읽으면 안 돼요. 작년에 뭐라고 나냐면은 공매 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할 수 있다 없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동산, 경매라는 그때 공매동산이라 나왔어요. 우리 중개법은 부동산 중개예요. 공인중개사법은 동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동산이라 나왔는데 한쪽에는 동산이라 나왔다. 동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꼼꼼하게 안 봐서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봐야 되는 게 전통적으로 나오는 지문이 뭐냐면은 자,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 대리한다 하는 말이 경매신청하는 것을 매수신청이라 그래요. 그 매수신청, 경매신청 대리하는 건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 대리할 수 있는데 요 중에서 경매물건의 권리분,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만 별도로 법원에 등록을 합니다. 대부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다른 말로 공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할 때는 법원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은 경매는 법원에서 하지만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경매든 공매든 권리분석 취득 알선할 때도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법원에 등록하는 건 오로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인의 기업 공개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여기에 나오는데 요 문제가 나오면은 요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런 내용들은 자꾸 하니까 귀에는 아직 지금은 조금 좀 어설프지만은 나중에 자주 들으니까 귀에 들립니다. 어느 게 아니라는 것 귀에 들려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문제의 흐름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한 번씩 기본 문제가 나오고 요거 말고 아닌 것은 뭐냐 기본 문제가 나오고 기본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 안에서 답이 나옵니다. 문제의 흐름이 달라졌는데 자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 6개는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법인인 기업공개사 가짜입니까? 만짜입니까? 가죠, 그죠?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말로 개인인 기업공개사는 우리 법이나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6개는 개인인 기업공개사도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6번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 매수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업무는 중개인은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중개는 할 수 없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다른 결론을 한번 보면은 우리 법에서 또는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거 말고 모든 업무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이거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개업하고 동그라미 친 거 6개만 할 수 있겠죠. 그죠?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는 6개 말고 나머지도 할 수 있고 6개도 할 수 있어요. 중개는 나머지도 할 수 있고 6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은 못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든 기업공개사가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든 기업공개사 할 수 있다. 맞죠? 자, 질문할게요. 자, 3번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 모든 기업공개사 할 수 있죠. 중개인은 기업공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중개인도 기업공개사 맞죠? 그럼 중개인은 법인인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 할 수 있다 없다? 아까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든 기업공개사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할 수 있죠. 이래 하니까 누가 하는 말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자격증도 없는 중개인이 어떻게 법인인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느냐 그래 질문하던데 그 이야기를 중개인이 들었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중개는 자격증을 못한 사람입니까? 자격증 자체 제도 자체가 없던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오래 했어요? 중개는 제일 베테랑이죠. 중개인 입장에서는 법인인 기업공개사든 개인인 기업공개사든 요즘 말로 얼라들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중개인도 법인인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번부터 6번까지는 중개업이 아닙니다. 중개업 아니다. 제일 중요해요. 특별히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된 중개업 아닙니다. 자, 여기에 제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등이 중개업 아니다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은 제 실력이 모자라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을 올려가지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실력이 다 안 돼가지고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제가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4번이 만약에 중개업이라면 중개업에 넣어버렸지 별도로 내놓을 이유가 없죠. 내놓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면 2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죠. 1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다 중개업이 아닙니다. 간단하죠.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 100번 해봤자 그 문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래 보세요. 그러면은 1번부터 6번까지는 중개업 아니죠. 그죠? 중개업이 아니다 하면은 결론이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 법정 보수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법정 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에서 100%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자, 상가. 상업용 건축물 상가죠. 상가 분양 대행하는 거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죠. 중개업 아니다. 법정 보수 적용한다 안 한다? 법정 보수 적용을 안 합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럼 그렇게 나오든지 상가 분양 대행하면서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아서 금쟁이로 처벌당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무조건 나와요. 자, 요거 말고 또 특수법인하고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특수법인 아직 안 했으니까 그거는 보정 설정 끝나고 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물론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고. 자, 넘어가서 130페이지 고용인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 직원들을 고용인이라는 개념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고용인을 고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은 없어요. 고용인을 고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00명 해도 되고 1000명 해도 됩니다. 소속 공개사만 해도 되고 중개 보조만 해도 돼요. 자, 근데 소속 공개사는 중개만 할 수 있죠. 중개 보조는 중개만 할 수 없다. 그죠? 굉장히 오래된 판례인데 자, 이런 판례가 있어요.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한 중개 업무죠. 근데 남편이 기업공개사입니다. 그런데 중개 부인이 자격증이 없어요. 중개 보조원으로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래 하니까 누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편 묘지 옆에 부인 묘지를 서서요. 개인 묘지입니까? 가족 묘지입니까? 남편 묘지 옆에 부인 묘지를 썼다. 우리 묘지 종류 나중에 할 건데 개인 묘지, 가족 묘지, 종교 묘지, 법인 묘지 중에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 묘지 옆에 부인 묘지를 썼다. 개인 묘지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가족 묘지 아닙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원래는 제가 부인 묘지 옆에 남편 묘지를 썼다 이랬거든요. 워낙 반발이 세가지고 그걸 바꿨습니다. 왜 부인을 먼저 죽이느냐. 그래서 남편 묘지 옆에 부인 묘지 썼다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이 판례 이건 안 바꾸고 이거는 사실은 현실로 있던 판례니까 남편이 기업공개사요. 부인이 자격증 없이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을 했어요. 왜 부인을 공인중개사를 안 하느냐. 이거는 아무리 컴플레인을 해도 저는 안 바꿉니다. 자, 그럼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남편이 팔을 다쳐서 거래계약서 작성을 못해요.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 중개보조원이 대피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했죠. 결론은 중개문을 했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송까지 갔는데 판례에서는 표현하기로 이거는 단순한 대필에 불과하지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오래된 판례도 있어요. 자, 그러면 소속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죠. 중개보조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럼 고용인을 고용하면 고용 신고하는데 실무 교육 받은 확인서, 직무 교육 받은 확인서 첨부 안 합니다. 등록관청이 첨부 안 한다, 제출 안 한다는 말이에요. 등록관청이 교육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또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자기 자격증 사본 첨부 안 합니다.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돼요.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기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고용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없다는 말은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고용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없으니까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용관계 종료 신고할 때는 첨부하는 서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용관계 종료 신고할 때는 첨부하는 서류가 없죠. 첨부하는 서류가 없다는 말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니까 별로 크게 중요한 게 안 해놨는데 어떤 교재에 보니까 고용관계 종료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하다고 파랗게 해놓은 책이 있었어요. 마침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분 강의한 거 보니까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댓글을 달 이유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강의를 똑바로 하세요 하기로도 그렇고 그냥 있었는데 마침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 강의하시는 분에게. 분명히 교재에도 파랗게 중요한 걸 해갖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할 때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교수님도 강의할 때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고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사무소에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는데 전자문서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하니까 제가 이거 참 누가 질문을 참 잘했다 싶어요. 설명을 못 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을 엄청나게 적어 놓고 그럼 하는데 제가 봐도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 안 하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벌써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원래가 고용신고 하여야 한다 하면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래 됐어요. 전자문서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마찬가지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라고 넣어야 되는데 법에서 누락이 됐어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할 때 법에서 누락이 됐다는 말은 법 액면적으로는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데 법에서 누락됐다 이거 가지고 문제 안 나온다는 말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하면 고용신고를 합니다. 고용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해고하면은 해고신고를 하는데 자, 고용신고 그 다음에 해고는 자기가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해고지 스스로 나가는 거는 해고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해고 대신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자, 고용관계 종료신고. 해고도 고용관계 종료한 예니까 간단히 해고라고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공부를 할 때 해고했다라고 신고하느냐 해고하겠다라고 신고하느냐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해고하겠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 사람 우리 고용인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고하겠습니다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하고 난 뒤에 사무실에 오니까 그 고용인이 물건을 엄청나게 큰 걸 가져왔습니다. 해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잠깐만 기다려갖고 쫙쫙 등록과정 해갖고 취소시켜야 되죠. 그러면 해고하겠다 해놓고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해고하겠다가 맞습니까? 해고했다가 맞습니까? 해고했다. 고용관계 종료 후에 하죠. 그죠? 공문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기업공개에서 하는 거는 10일. 그러니까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10일 이내 신고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신고도 고용하겠다, 고용했다라고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고용하겠다고 미리 신고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고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취소해야 되겠죠. 고용했다고 신고해놓고 나는 고용 안 했다고 할 건 아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 후,
고용 후 며칠이니 할까요? 공무원이 하는 건 7일 기업공개상은 10일이니까 원칙 그대로 10일 이내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고용 후 10일 이내 신고해라는 이 법 규정 때문에 고용 신고를 안 합니다. 중개사무소는 가능하면 고용 신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고용 신고를 하면 내 직원이 되고 4대 보험이란 부담이 있죠. 그죠? 가능하면 고용 신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근데 누가 6개월 전에 고용했어요. 6개월 전에 고용했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적발이 안 되다가 오늘 현재 고용된 게 적발됐어요. 그럼 공무원이 왜 고용신고 안 했습니까? 이러면은 내가 6개월 전에 고용했다는 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죠? 어제 아래 고용을 했는데 10일 이내 신고하면 되니까 내가 내일 모레 신고하려고 했다 하면은 할 말이 없죠. 전부 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말고 고치기로 물론 고용 후지만은 업무 개시 전까지. 여기서 말하는 업무 개시 전까지라는 말은 실제로 중개업을 한다 안 한다로 보지 말고 고용됐다. 사무실에 앉아만 있으면 업무 개시한다라고 보세요. 그럼 등록과정에 갔는데 고용인이 앉아있다 업무 개시하는 거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용관계 종료 10일 이내 하는 것보다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한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문지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한 문제로 나올 수는 없겠죠. 그죠? 자, 중요한 부분에 자, 법에서 표현되기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자, 의미를 봅시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상 행위로 본다. 의미가 뭐냐면은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의 결과 벌 받을 행위를 했어요. 누가 그 행위를 한 거로 본다? 기업공개사 행위를 한 거로 본다 하는 말은 고용인에게도 벌을 주지만 기업공개사에게도 벌을 주겠다. 즉 기업공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벌을 안 받으려면은 고용인 관리 감독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첫 번째,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켰다. 그럼 의뢰인이 고용인에게 물어달라고 물어주면 끝이 나요. 자, 물어주면 끝이 나는데 안 물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행위는 누가 행위를 한 거로 본다? 기업공개사 행위를 한 거로 본다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누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기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죠? 자, 기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업공개사가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고 잘못된 게 전혀 없습니다. 기업공개사가 잘못된 게 전혀 없다면 기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고용인이 잘못했죠. 누가 그 잘못한 거로 본다? 기업공개사 잘못한 거로 본다? 기업공개사 잘못한 게 전혀 없다.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도 된다? 물어줘야 되죠. 그래서 기업공개사의 입장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물어줘야 된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다.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서는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의뢰인은 고용인에게 물어달라 해갖고 물어주면 끝난다 그랬죠. 안 물어주면은 기업공개사 행위로 봐가지고 기업공개사 물어달라 하면 돼요. 또 처음부터 기업공개사 행위로 봐가지고 처음부터 기업공개사에게 물어달라고 해도 되고 처음부터 공인하고 기업공개사에게 연대해서 물어달라고 해도 됩니다. 이것을 민법에서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자, 부진정 연대 책임 하에서 기업공개사 물어주면은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공개사 물어주고 고용인 당신 때문에 물어주시니까 내놔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기업공개사가 물어줬어요. 물어주고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기업공개사는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조금 다르지만은 금전적으로 하면은 시기를 떠나고 하면은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공개사 물어주고 구상권 청구하면 되죠. 손해보는 게 있다 없다? 손해보는 거 없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기업공개사 오늘 손해배상
했어요. 내일 사무실에 가가지고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자 했다. 내일 사무실에 가면은 고용인 출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전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받는다는 보장은 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봐야 되는 게 개업공개사 책임이 있죠, 그죠? 고용인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진적 연대 책임이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고용인도 책임이 있죠, 그죠? 이게 또 자주 나왔어요.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 고용인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2, 3년 전까지 말이야. 이게 주로 지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의 흐름이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자, 흐름이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두 번째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은 고용인에게는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징역 또는 벌금을 줍니다. 징역 또는 벌금을 준다. 자, 고용인이 잘못했지만 이거 누가 잘못된 거로 본다? 개업공개사 잘못된 거로 본다. 개업공개사에게도 벌을 주겠죠.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징역을 산다 하는 것은 너무 심하죠. 그래서 고용인이 징역을 받아도 개업공개사는 벌금을 받고 고용인이 벌금을 받아도 개업공개사는 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양벌 규정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개업공개사는 고용인 때문에 징역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보지 마세요. 듣기만 듣고 넘어가세요. 지금 이것까지 하면은 너무 그레이드 높습니다. 나중에 우리 자격 취소 사유가 있는데, 자, 자격 취소 사유가 첫 글자라면은 정직하게 부양하자 이랍니다. 정하면은 제가 만드는 첫 글자 정은 전부 다 정지예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였다. 직하면은 징인데 이 법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았다. 부정하게 취득했다. 양도 되겠다. 그러면은 형벌로서는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아야지 자격이 취소되죠. 그런데 개업공개사는 고용인 때문에 징역받을 수 있다 없다? 어떤 경우라도 고용인 때문에 징역받는 경우는 없죠. 다른 말로 하면 개업공개사는 고용인 때문에 자격 취소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너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듣기만 듣고 나중에 행정처분 다 하고 난 뒤에 다음 달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주는데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개업공개사에게 고용인과 동일한 벌금형에 처한다 아니라는 것 첫 번째 보세요. 동일한 벌금이 아니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이에요. 그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이다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벌금이 두 개가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고용인이 1년에 1천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고용인이 벌금을 받으면 1,000만 원 이하 받겠죠. 그죠? 50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개업공개사에 500만 원 벌금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1,000만 원 줄 수도 있고 500만 원 줄 수도 있고 100만 원 줄 수도 있다. 그죠? 동일한 벌금 아니라는 것 일단 조심하시고, 자, 두 번째가 고용인이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 이유가 업무상 행위로 징역이나 벌금 받죠. 그죠? 중개행위로 받는다는 말. 그럼 이 징역이나 벌금은 공인중개사 법위에서 주는 거거든요. 양벌규정으로 개업공개사 주는 벌금도 이 법위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저번 주에 결격사유였죠. 자,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몇 년 동안 결격사유다?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몇 년 동안 결격사유다? 3년 하면 안 되죠. 그죠? 반드시 무슨 법? 300만 이상 벌금은 이 법. 그럼 이것도 이 법이에요. 양벌규정으로 받는 벌금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주는 겁니다. 요거 300만 이상 되면은 결격사에 해당되죠. 그죠? 결격사에 해당되면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자, 등록이 취소된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고용인 때문에 벌금 받아서 등록 취소됐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문제는 개업공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벌금을 받았어요. 등록 취소되죠. 그죠? 그럼 고용인 때문에 벌금 받은 게 기분이 안 좋습니까? 등록 취소되는 게 기분이 안 좋습니까? 진짜요?
두 개 다 기분이 안 좋지. 뭐 등록 취소가 기분이 안 좋. 두 개 다 기분이 안 좋죠. 어느 게 더 기분이 안 좋습니까? 등록 취소된 게 기분이 더 안 좋겠죠. 그래서 대낮부터 기분이 안 좋고 술 질끔 마셨어요. 저는 기분 나빠서 술 마시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표현은 기분 나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술 마셨다. 근데 대낮부터 술 마시고 사무소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매일 가는 길인데 한 번도 못 보던 변호사 사무실 간판이 보입니다. 오늘 생기는 거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어요. 이상하다. 이 변호사 사무실 간판이 언제부터 있었지? 그러면서 뭐라 생겼냐면은 내가 한 번도 못 보던 변호사 사무실 간판이 보인다는 말은 내 구제시켜라 하는 하늘의 계시다. 올라가서 구제받자. 변호사 사무실에 올라갔어요. 뭐라 했냐면은 내가 공인 때문에 양벌규정 받은 것만 해도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등록 취소까지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변호사는 모든 법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는 척은 하고 있어야 되죠. 잠깐만 기다려 해놓고 저 가서 법을 한참 보다가 이 맞거든요. 그러면은 그 의뢰인에게 이 법에서 벌금 선고 300만 원 받으면 결교사에 해당되니까 등록 취소되는 건 맞습니다. 집에 가서 조용히 잠이나 자세하고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렇죠. 당신 고용인 때문에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는 것에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등록 취소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맞장구를 쳐야 됩니까? 맞장구 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설 이야기를 하기로 변호사님 소송 한번 해볼까요? 합니다. 변호사한테 소송 해볼까요? 해라 합니까? 하지 마라 합니까? 100% 해라 그러죠. 저도 수임료 받고 이금 수임료 받고 성공보험 떠봤죠. 그죠? 소송을 했어요. 당연히 접니다. 100% 접니다. 기업공개사 기분이 안 좋죠. 변호사도 기분이 안 좋은 척은 해야 돼요. 졌으니까. 근데 항소하고 항고하면 또 수임료 받을 수 있죠. 100% 안 좋은 건 아니단 말이에요. 고등부분 올라갔는데 또 졌습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법에서 그래 돼 있으니까. 기업공개사가 그때서야 눈치를 챘어요. 변호사가 내 편이 아니구나. 변호사가 내 편이 아니구나. 변호사는 돈 편이지 내 편이 아니구나. 이제서야 눈치를 챘어요. 변호사가 가가지고 대부분 올라갑시다. 변호사가 내 편이 아니라는 거 알았죠. 그죠? 대부분 안 갑니다. 근데 변호사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은 잘하죠. 그죠? 그래도 의지의 한국인인데 3세판은 가봐야지. 억지로 가봐야지 대부분에 갔어요. 대부분에 가니까 대부분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로 고용인이 징역을 하면 벌금 받았을 때 기업공개사에게 벌금을 주는 원취지는 기업공개사가 고용인 관리감독을 잘해라는 취지로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주는 거지 이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은 거 가지고 등록 취소까지 확대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결을 냈어요. 요 판례 때문에 우리나라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법이 100% 다 바뀌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업공개사가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 선고받으면은 결격사에 해당돼서 등록 취소되죠. 하지만 기업공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은 거는 결격사유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말이에요. 즉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은 거 가지고는 등록 취소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은 거 가지고는 이제 등록 취소는 안 주죠. 그죠? 그러니까 벌금 주는 것도 완화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줍니다. 원칙적으로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주지만 기업공개사가 고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은 즉 주의나 감독을 잘 했다면은 기업공개사에게 벌금마저도 안 주겠다. 세 개가 다 중요합니다. 다시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형벌의 대상이 됐을 때 기업공개사에게 고용인과 동일한 벌금에 처한다? 아니죠. 동일한 벌금이 내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이에요. 또 기업공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았다 하더라도 결격사를 안 보죠. 즉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은 거 가지고는 등록 취소는 안 준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주는 게 원칙이지만 기업공개사가 고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기업공개사에게 벌금마저도 안 주겠다는 말.
자, 이거 그래도 벌금 준다라고 한 두세 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법이 들어오고 난 뒤에 지문에 꼭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아까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물어준다 그랬죠. 그죠? 이럴 때 기업공개사가 고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주의나 감독을 잘했으면은 벌금 주지 마라 그랬지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지문이에요. 또 하나가 양벌 규정은 벌금이에요. 벌금은 양벌 규정이지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다 아니다. 과태료는 양벌 규정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는 고용인에게 주는 과태료 업무상 행위로 주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연수교육 안 받았다. 연수교육 안 받았다. 이거 500만 원이 낼 과태료. 이건 업무상 행위로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과태료는 고용인에게 안 주는 거니까 고용인이 과태료 받았다. 기업공개사에게도 과태료 준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었을 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었을 때 자, 고용인 중에서 누가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했던 업무정지 받을 행위를 했던 그 행위를 하면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는 기업공개사가 받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라면은 해당 사항이 되면은 자격 정지 받을 수 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개보조원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받을 수가 없죠. 중개보조원 등록한 거 아니죠.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받을 게 없죠. 그죠? 중개보조원에게는 행정처분 줄 내용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결론으로 맞는 거 보세요. 고용인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맞죠? 자, 고용인이 길거리 가도 돌멩이를 찼어요. 뿅 날라고 지나가는 행위 머리에 맞아갖고 피가 절절 납니다. 기업공개사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물어주는 거 아니죠. 그죠? 고용인의 행위를 기업공개사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고용인의 모든 행위를 기업공개사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어떤 행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봐가지고 기업공개사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봅시다. 기업공개사가 잘못했어요. 소속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은 문장을 쭉 읽으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법에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이렇지. 기업공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가 고용된 고용인의 행위로 본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고용인이 잘못했다. 업무상 행위는 기업공개사 책임을 지죠. 기업공개사를 잘못했어요. 고용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애가 갑니다. 애가 잘못하면은 엄마가 관리 잘못했다고 엄마도 뭐라 하죠. 근데 엄마하고 애하고 간다. 엄마가 잘못했어. 애 보고 너 엄마 관리를 왜 그랬냐고. 엄마 애 뭐라 합니까? 안 뭐라 합니까? 뭐라는 거 아니죠. 그죠? 기업공개사 잘못했다고 고용인에게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자, 고용인 이 부분들은 액면 그대로 넣을 수도 있고 문제를 만들 때는 나중에 금지 행위하고 같이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수십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아니면은 제가 문제를 모의고사를 내드려가지고 많이 연습을 시켜드릴게요. 자, 고용인 보셨고. 자, 그 다음 137페이지에 인장 등록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는 거는 전부 다 단락단락마다 전부 다 문제예요. 그런데 인장 등록은 우리 법에서 예외가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예외가 뭐냐면은 이건 안 중요합니다.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죠. 자, 등록을 했다. 기업공개사 되고 난 뒤에 공무원에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신고예요. 기업공개사가 공무원에 하는 것은 전부 다 신고인데 예외적으로 인장만 등록이랍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인장 등록한다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인장이라 합니까? 인감이라고 합니까?
인감이라죠. 그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인장이라 하는데 이거 틀리게 안 놉니다. 인장이든 인감이든 헷갈리면 헷갈리는 대로 하세요. 그럼 인장을 등록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개 업무할 때 어떤 도장을 서겠다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 업무를 안 하는 중개 보조는 인장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죠? 인장 등록 의무자는 기업공개사 그리고 소속 공개사입니다. 자, 기업공개사 등은 인장 등록해야 한다. 이러면 맞다 틀렸다? 등 하면은 중개보조원도 같이 들어가죠.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하는 거 아니다. 그죠? 언제까지 인장 등록하느냐? 시기는 업무 개시 전까지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게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할래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그럼 인장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 도장으로 서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용지에다가 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내가 이 도장으로 서겠습니다 하고 용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록 신청할 때 사실사자 서류가 들어가죠. 그 서류 들어갈 때 도장 찍어가지고 용지 같이 제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기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시 인장 등록할 수 있고 소속 공개사는 고용신고할 때 고용신고 시 인장 등록할 수 있다. 이거 절대 하야한다. 이거 나오면 안 되죠. 그죠? 하야한다는 것은 업무 개시 전까지예요. 등록 신청할 때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답니다. 자, 인장 등록이 문제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해야 된다.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 등록해야 되는 인장은 자, 일단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을 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법인이든 개인이든 전부 다 인감도장으로 등록을 했어요. 인감도장으로 등록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인감도장을 날인해가지고 상대방에 줬어요. 상대방이 이 도장이 인감도장이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죠? 그러면은 인감도장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상대방이 이 도장이 인감도장인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된다 하는 말은 말이 있든 없든 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여기에 생략되었다고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개인이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러 가는 거 재밌습니까? 귀찮습니까? 귀찮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든 법인 빼고 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인감증명서 발급 첨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개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없다는 말은 개인은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개인은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법인은 원래 있는 그대로 법인인장을 등록합니다. 법인인장을 등록한다. 그럼 개인은 인감도장으로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자기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 자기 성명이 기재된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이것만 하면 제가 이 사람이 꼭 생각나는데 가수 중에 자기 아버지도 가수고 아들도 가수인데 바깥에서는 항상 웃는데 집에 가면 굉장히 엄격하대요. 혹시 이루라고 들어봤어요?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태진아죠. 그죠? 제 옛날에 저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문제를 푸는데 물론 그 문제는 막 웃고 넘어가자고 문제를 낸 거예요. 태진아가 공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중개업 등록하는데 태진아라고 기재된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을 등록했다. 답이 틀린 거로 나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왜 틀렸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다가 제가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게 왜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태진아가 본명이 아니다.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 하는 말은 본명을 적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거 질문할게요. 자, 인장 등록할 때 인감도장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꺼번에 할 때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법인만이지 전체를 인감도장으로 해야 된다. 아니죠. 그죠? 자, 법인의 인장 크기는 7mm 이상 몇 mm 이내? 법인의 인장 크기가 없죠. 개인만 있죠. 그죠? 자, 그 나머지 하나가 제일 중요해요. 자, 법인인 기업공개에서는 업무 개시 전까지 중개무에 사용할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같이 등록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은 왜 처음부터 하느냐? 필요 없는 말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요거 틀렸다 그러면은 요것만 딱 내놓으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넣어야지 이게 핵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린 거 찾아라 할 때는 긴 게 답일 가능성이 많다는 게 요 이유예요. 법인 인장을 등록하지 절대 법인의 대표자 인장 등록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등록하느냐? 인장 등록 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인하고 개인하고 나눠진다 그랬죠. 우리 개인인감증명서 보신 적 있죠? 그죠? 개인인감증명서에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안 찍혀 있습니까? 당연히 찍혀 있죠. 법인인감증명서에도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럼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그 용지를 제출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무슨 뜻이에요? 대신한다는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죠? 그래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만 제출하면은 인장 등록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은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럼 개인은 어떤 용지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데 그 용지 이름을 뭐라 하느냐면은 인장등록신고서라고 합니다. 인장등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질문할게요. 법인이 인장등록하는 방법은 인장등록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법인의 인감증명서만 들어가면 되지 인장등록신고서는 절대 안 들어가요. 자, 그럼 지금 하는 부분 간단한데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법인입니다. 아무 말이 없는 법인은 주사무소죠. 무슨 인장 등록한다? 법인 인장 등록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자, 분사무소 인장 등록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이 하죠. 그죠? 법인의 분사무소도 법인입니다. 분사무소도 법인입니다. 그럼 무슨 인장 등록한다? 법인이니까 법인 인장 등록하는 게 맞죠. 그죠? 법인이니까 법인 인장 등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인감도장도 하나밖에 없듯이 법인인감도장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어요. 부산하고 대구에 분사무소가 있다. 그럼 하나 가지고 갔다 왔다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론 법인인장은 주사무소에서 가지고 있겠죠. 부산에서 설 일이 있어요. 전화를 합니다. 급한데 비행기 타고 인장을 좀 내다 보내달라. 비행기 타고 내려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서울에서 다시 나와요. 우리 급하게 찍을 일이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찍지 말고 서류 가지고 가가지고 공항에 가고 찍고 그 비행기로 바로 도장 올려 보내달라.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다시 올려 보내줬어요. 비행기 올라가고 아직 시야에 있는데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짜 우리 급한 거 있다. 비행기 타고 서울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안 된다. 무전해가지고 대구로 들러가지고 도장 찍고 서울에 올려 보내줄게. 이래는 못하죠. 그래서 법인 분사무소는 법인인장 등록하는 게 원칙인데 때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기로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요거는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거는 상업등기규칙의 지배인 인감인데 이거를 설명드리면은 훨씬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려운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게 뭔지 일반적으로 하는 거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법인의 대표자가 인장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법인의 대표자 인장 등록한다? 안 한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 등록하는 게 아니고 법인 인장 등록하죠.
법인의 대표자도 인장 등록 안 하는데 어떻게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느냐?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오래전에 이래 질문한 사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음 달 되면은 이런 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초반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우리 개인인감 도장은 여러분들 보신 적이, 개인인감 증명서 보신 적이 있죠. 그죠? 법인인감 증명서는 별로 볼 일이 별로 없죠. 자, 법인인감 증명서가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자, 법인인감 증명서 신청서 이래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도장 찍는 공란이 있습니다. 공란이 있고 여기에 프린트가 되기로 상기 도장은 법원에 신고된 인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 가지고 주로 뭐 주식회사 이런 게 많으니까 주식회사 뭐뭐뭐 대표이사 홍길동하고 도장을 꽝 찍습니다. 물론 여기에 법인인감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여기에서도 법인인감을 또 날인합니다. 그럼 땡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상기도장은 법원에 신고된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이래 가지고 법원 이름으로서 도장에 꽝 찍혀 있어요. 여기에 법인인감 증명서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거래 당사자는 법인이에요. 무슨 도장을 찍어야 된다? 법인인감 찍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법인인감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인이 있고 그 안에 지점이나 지사나 직영점이 한 300개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거기에서 거래하는 것도 전부 다 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은 한 명이 도장만 가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도장만 찍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가짜 법인인감을 찍습니다. 그런데 가짜 법인인감을 찍는데 도장은 절대 똑같은 거 두 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법인인감 도장이 주로 어떻게 생겼냐면 요래 가지고 주식회사 영진고시학원 대표이사 이래 되죠. 그죠? 자, 이게 주로 법인인감 도장이 이래 생겼는데 그러면 이 법인인감을 찍어야 되는 자주 찍어야 되는 부서가 5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5개를 가짜로 만드는데 어떻게 가짜를 만드냐면은 똑같이 해가지고 1, 2, 3, 4, 5 번호를 주면 다르죠. 가짜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사용인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용인감이다. 그러면은 사용인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도 이거 찍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찍어 주느냐면은 그 도장을 찍어 줄 때 어떤 서류를 하나 줍니다. 사용인감계 이래 가지고 사용인감계 해가지고 법적 효력이 없는 이 사용인감을 도장을 찍어요. 사용인감 도장을 찍고 앞으로 당신의 회사하고 거래를 할 때는 이 도장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 도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문제는 우리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래 가지고 주식회사 뭐뭐뭐 대표이사 홍길동하고 도장을 꽝 찍기로 이 법인인감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인인감의 효력은 법원에서 효력을 발생시켜줬죠. 법원에서 효력을 발생시켜준 법인인감을 가지고 사용인감의 효력을 발생시켜줬어요. 그럼 결론이 법인인감 도장 찍은 거하고 사용인감 찍은 거하고 효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죠. 그죠? 물론 상법에서 법인인감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특별한 문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여러 설명을 드리니까 옛날에 제 강의 듣던 한 명이 쉬는 시간에 말을 하기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뭐 알겠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회사에 법인인감 도장이 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는 별이 있고 하나는 별이 없대요. 사장이 하는 말이 별이 없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그 간수를 더 잘해야 된다. 별이 있는 게 뭐고 없는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법무사에서 그렇게 하더라. 별이 없는 게 법인인감이고 있는 게 사용인감이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사용인감은 홍길동이라는 개인이 보증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홍길동이가 보증한 겁니까? 대표자로서의 홍길동이가 보증한 거죠. 그 말을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시험에서 결론은 분사무소는 법인인장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인이니까.
그런데 이거 하면 갔다 왔다 귀찮으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보좌관의 인장을 등록해도 되죠. 그러면은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 등록해도 되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좌관의 인장을 등록해도 되죠. 자, 인장 등록에서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좌관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죠. 대표자가 보좌관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죠. 그죠? 그럼 거꾸로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 등록하여야 한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틀리죠. 이거 해도 되죠. 법인 인장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리죠. 그죠? 그럼 거꾸로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 등록할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네, 맞죠. 자, 그러면은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좌관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게 맞습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보좌관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 법인은 무조건 법인 인장이에요. 분사무소는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좌관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는데 여기는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좌관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법인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생각보다 이게 간단한 건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거 며칠이에요? 7일이죠. 공무원이 하는 게 10일이죠. 공무원이 하는 게 며칠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헷갈리면은 스토리를 만드세요. 자, 공무원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죠. 기업공개사가 공무원에게 뭐 서류 제출한다, 신고한다, 월급 받는 거 없죠. 돈 받고 하는 사람이 빨리 해야 된다, 안 받고 하는 사람이 빨리 해야 된다. 공무원이 하는 게 빨리 해야 되죠. 공무원이 하는 게 7일, 기업공개사 10일. 제가 하면서 자꾸 하는 이야기가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리면 전부 다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풀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공개사는 10일이죠. 그죠? 그 중에서 제일 큰 예외입니다. 인장 변경 등록. 자, 인장 변경 등록은 7일이에요. 7일 이내 인장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 인장 변경 등록이 맞는 지문으로 7일로 나오든지 틀리는 지문으로 10일로 나오든지 공개사 법에서는 숫자로서는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등록증을 잠깐 보면은 등록증이 요래 있어요. 등록증은 인장 찍어 놓는 난이 있습니다. 인장 찍어 놓는 난이 있고 변경되는 인장 찍어 놓는 난도 있어요. 그런데 등록증은 기업공개사가 손을 못 대요. 그러면 변경되는 인장 공무원이 찍어야 됩니까? 기업공개사가 찍어야 됩니까? 기업공개사는 이거 손 못 댄다 그랬죠. 그럼 공무원이 찍어야 된다? 기업공개사가 찍어야 된다? 공무원이 찍어야 되는 거 맞죠? 공무원 보고 오라 해가지고 찍으라 해야 됩니까? 가지고 가서 찍습니까? 가지고 가서 찍겠죠. 인장 변경 등록할 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물론 소속 공개사 건은 찍어놓는 난이었기 때문에 소속 공개사 인장 변경 등록할 때 등록증 첨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기업 공개사 위반하면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 업무 정지, 소속 공개사 위반하면은 자격 정지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1페이지 휴업, 폐업 이 부분은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